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휴일 특별 편성된 뉴스와이드 진행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왼쪽으로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그제 이틀 내내 이제 정치권의 이슈는 이제 검찰 인사였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출근길 이원석 검찰총장의 얘기를 좀 먼저 듣고요. 네 분과 좀 깊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검찰과 갈등설 비춰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장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임기 이제 넉 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그러니까 그저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명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팀장격, 그러니까 이제 1차장, 4차장을 포함해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된 거냐?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수석을 비롯해서 용산에서 주도한 거냐? 뭐 여기에 더해서 박성재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제 본인이 한 것이다, 총장과 협의해서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진실 게임 공방으로 흘렀고, 그래서 기자들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제 청사 앞에서 이원석 총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 7초간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이 7초의 침묵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할 수는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고뇌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검찰 내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만약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총선 이후 나타나 있는 19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 특검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면 그 다음 특검이 만약 진행됐을 경우 검찰의 수사마저도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금 그 190석이 넘는 야당 중에서 상당수가 검찰 개혁을 이 고리 명분을 삼아서 검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대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검찰 입장에선 최소한의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을 보게 될 것이고, 이원석 총장이 5월 초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에 관해서도 또 나머지 있는 수사선상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수사를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정도의 상황처럼 비춰지게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아마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현재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받아들일 수 없다 뭐 등에 대한 언급을 검찰총장이 하게 되는 순간 대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마지막 가능성들을 열어놓은 상황인 바, 이제 바뀐 나머지 중앙지검장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과제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더 왈가왈부 논란거리는 없고 이제 남은 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지켜보면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인사에 대한 후폭풍 파장은 정치권으로 비롯돼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들처럼 대통령 배우자를 향한 수사 등에 대해서 만약에 무혐의 처분 등 지금 있는 대통령실에 굉장히 유리한 방식의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야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원석 총장의
수사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난 다음 민주당의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려 나왔습니다. 이거 약속 대련이다. 아니 이거는 검찰과 용산 간의 갈등설이다. 여기에 따라서 이원석 총장이 진행됐던 수사 결과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 분분한 예. 의견들은 있을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방적인 오해로 불거지지는 않았을 텐데는 아쉬움이 좀 있죠. 강 위원장님은 이제 여권에 계시니까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약속 대련입니까? 아니면 용산과 서초동의 갈등설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청법에서의 규정을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렇게 검찰에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제청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그 과정이 법규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의견을 듣는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떠한 협의를 해야 한다,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는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논란들이 좀 여러 차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원석 총장이 출근 기회를 저렇게 7초간의 침묵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 본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고 본인의 의견이 어떤 전달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예. 표현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원석 총장의 침묵은 나는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하지 않았다. 이걸 의미한다 이 뜻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견을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법상으로는 의견을 듣도록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의 인사 생각하는 방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뭐 늦춰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가 났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법에 약간 모호성,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검찰총장의 의견이 관철이 돼야 된다든지 협의나 합의까지 이루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다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하긴 했는데 이원석 총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청와대 용산에 제청을 해서 이뤄진 인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도 추론하시는군요. 그게 7초간의 침묵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협의 과정이 있었던 거네요. 의견이 일단은 반영. 만났다라는 예.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 법상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제청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볼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그 말을 뒤집어 놓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중앙지검 1차장, 4차장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백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했을 텐데 반대했다고 알려지고 법무부 있어요. 장관은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 하신 말씀은 뭐 일반 시민 그리고 수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를 못 받거나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시 그렇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렇죠. 검찰총장 인사권을 예. 거의 묶어버렸을 예, 때 그렇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다의 의미는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라는 것이라고 항변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잊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 인사를 대통령이 했습니까? 법무장관이 한 게 아니고. 이게 뭐 그거는 뭐 사실상 뭐 예, 제가 뭐 그거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추천은 하지만 예. 또 결정은 또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예? 저는 뭐 그때의 상황을 아마 이원석 총장도 떠올렸을 것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7초간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완전 저는 판도라의 괄호라고 생각하는 게 그 안에 온갖 악마 같은 말들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하질 않아서 그렇지. 열기만 하면 다 튀어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검찰은요.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한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버티려면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 굉장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위기를 조금이라도 돌파해 보거나 좀 낮춰 보려는 완화해 보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저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의미했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게 다목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패싱을 당한다? 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어 정리부터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한 겁니까? 아니면 의견을 들었는데 반영해 주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반영을 하고 안 하고는 법무부 장관이나 용산 대통령의 권한일 수 있으니까 이 용어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아니, 근데 김동연 제가 변호사는 말씀을 이제 패싱이라고 드렸듯이 했고 총장 패싱이라고 했고 두 분도 다 동의합니까? 패싱이란 말에? 제 생각에는 지금 김상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의 패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법상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과정만 있었던 예. 것이고 지금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의견을 나눴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패싱은 아니라고 예,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패싱은 아닌데 아마도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은 의견이 짧게만. 반영되지 않았다. 반론기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이거는 패싱이라는 식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다 우리 국민이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치훈 부인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들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그럴 때 저희는 보통 패싱이라고 하죠. 저는 국민의힘 측 인사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22대 국회,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민주당이 하고자 했던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키면 그때 국민의힘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당 패싱했다, 소수당 패싱했다, 국민의힘 패싱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의견을 분명 제가 봤을 때 시기에 지금 뭐 인사를 늦춰달라는 뜻 이 정도만 보도가 됐는데 분명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력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시기 자체가 전부 들어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를 개편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다른 패널도 말씀하셨지만 5월 초에 이 수사 전담팀을 꾸려라, 신속 엄격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며칠 지나서 이거를 바꾼다. 이건 검찰총장이 의도했던 바가 전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과연 의견을 들었을까에도 솔직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틀 전 있었던 출근길에서 저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 7초간의 침묵도 그랬지만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 저는 의견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죠. 어제 출근길에서 이 말 자체가 나의 의견은 1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이 침묵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왜 이 시점에 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했을까? 어떤 의도일까? 그러니까 법무부와 또 우리 김상일 우리 부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부 뒤에는 대통령이 결정한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인용하자면 그러면 법무부와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는 검찰총장 지시가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왜 오해살 이런 인사를 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바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것도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아마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사실상 이번 인사로 인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이건 통상적으로 있는 인사라고 말하지만 원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닌 국민들께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닙니까? 예. 지금 이 공교롭게가 지금 몇 번의 연속인 겁니다. 12월에 배당된 사건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5월 초에 검찰총장이 수사 전담팀 꾸려라 하라고 하자마자 공교롭게 며칠 뒤에 인사가 나고 또 그 며칠 전에는 또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하고 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소환조사도 하지 말고 압박을 간 걸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과연 김건희 여사를 이전 지검장이 하고자 했던 취지대로 예. 과연 소환조사를 할 것인가,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저는 소환조사 여부부터 그것만 봐도 과연 대통령실의 의중이
이 수사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국민들께서는 그걸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할 것 같은 이 전 지휘 라인을 교체한 것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예, 그런 의구심은 합리적인 의구심입니까? 아니면 지나친 과장된 의구심입니까? 그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예. 검사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그 검사들이 믿는다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 국민들이 수사를 지켜볼 겁니다. 핵심은 조금 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가 되겠죠. 만약에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무혐의 처분이 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 인사를 두고 수사 외압 뭐 등에 대한 프레임으로 야당은 거친 공세를 할 것이고 국민적 눈높이에서도 지난 2019년도 일어났던 일들과 비교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예.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에 현명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 사과, 대통령이 분명히 이 내용들을 끊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로 청탁금지법을 놓고 보면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도 이걸 갖고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수수로 처벌할 만한 조항들이 마땅치 않고 없다는 것이 거의 법조계 중론 중에 중론입니다. 다 나와서 했던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들. 결국 도덕적 문제가 났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검찰이 이원석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가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약속드리는 등으로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처럼 왔는데 이걸 인사를 다 뒤바꿔 버리고 만약 여기에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 책임은 국민들 바라보시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황이 더 악화가 돼서 소환 조사 하냐 마냐만을 가지고 많은 언론들이 주목할 겁니다. 오히려 국민적 주목도만 더 키워놓은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떤 선택지를 가져가게 될지 저는 정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인식을 갖고 이런 인사를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병민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만약에 대부분 무혐의가 나온다면 검찰 수사 결과 이거는 전형적으로 김건희 여사 지키기를 위한 인사였다라는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 전제, 명제에 동의를 하시는군요. 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건 국민적 눈높이인데요. 국민은 그렇게 본다, 이런 많은 뜻이군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실 상황처럼 현재 오고 있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품 백에 대해서 첫 번째 나왔던 대응은 몰카 공작이었습니다. 상황들 여론이 안 좋아졌죠. KBS 신년 대담에서 어떡합니까? 박절하지 못했다라고 몰카 공작에서 조금 더 뺀 진일보된 대응이 나왔습니다. 예. 결국은 총선 참패 이후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자사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같은 값인데 계속 초동 대응의 미처로 끌려 가듯이 예. 진행이 되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받아야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 상황인데 이걸 이런 방식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것을 과연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처음 정권 교체를 만들었던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2019년의 추윤 갈등이었는데 그 추윤 갈등의 서막이 그대로 대깔꼬마니처럼 비춰지게 되는 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국민의힘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조차도 이번 인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쪽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런 때 좀 동의를 좀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수사팀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 수사팀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해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그런 결과를 내놔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 9월까지가 임기인데요. 임기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때 어떤 무혐의 결정 같은 것이 나왔을 때 만약에 소환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소상히 알게 되신다면은 여기에 대해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사 방식에서 약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아마 국민들께서 예. 더욱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부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인사에 있어서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수사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논란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논란 여기에 대해서도 이원석 총장이 본인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사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그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특검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피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권오수 씨에 대해서는 지금 형이 나온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기소를 하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그 송경호 지검장이 들어오고 23개월을 있었습니다. 보통 지검장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인사가 있는데 한 번 유임이 돼서 23개월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아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예. 부분들 여기에 있어서 그리고 그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도 수원지검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예. 이번에 수원지검장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떠한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는 수사 라인을 교체를 하면서 오히려 수사에 속도를 붙여야 된다. 지지부진한 이 예, 핵심 그렇습니다. 사안들에 지금 대해서 김건희 수사 속도를 여사에 내게 한 대한 것이다. 과거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이번 명품 예. 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대북 송금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나. 송경호 지검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사가 날 때가 되었다. 지금 이 23개월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네. 김성희 변호인, 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위에 지휘 라인이 뭐 중앙지검이나 1차장들이나 4차장들이 이게 바뀌어도 네. 일선 수사 검사들은 안 바뀌었거든요. 네. 이게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영향을 받죠. 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수사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내재적인 어떤 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재적인 한계라는 측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었던 분이 수사를 총지휘하고 그다음에 실무 지휘를 또 뭐 이렇게 윤석열 라인 중에서도 믿을 만한 예. 좀 더 가까운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한다면 국민들 시각에서는요 일단은 불신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수사를 하든 어떤 수사를 결과를 내놓든 이미 이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불신의 벽을 국민 불신의 벽을 넘을 수 없게 됐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요. 예. 이제는 방법은요 특검뿐이 없어요. 검찰 수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은요 이번 인사로 진짜 대통령과 지금 이 검찰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뭐 송지검장이 지금 뭐 2년이 됐으니까 바뀔 때가 됐다? 원래는 1년마다 바꿔요. 통상적으로는 그랬죠. 야권 인사 수사를 위해서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수사가 있을 때는 수사의 연속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 근데 바꿔요, 2월에. 그리고 한 4개월 남은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면 그때가 간부들의 인사 시즌입니다. 예. 2월은 평검사 인사 시즌이지 간부 검사들의 인사 시즌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검찰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좀 아는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인사는 그냥 훅 튀어나왔어 이렇게 예. 얘기해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검사 조직 자체에서도.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그 이질감이 훨씬 크겠죠. 예. 그리고 뭔가 의도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뭐가 그렇게 구리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들을 여러 시각에서 이제 다양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짚고 이제 이 이슈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명확하게 끊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른바 검찰과 지금 용산과의 갈등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검찰에 계신 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혹시 그와 관련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혹시 뭐 들은 얘기들이 있는지요? 그래서 혹시 뭐 이건 다 추론에 불과할 테니까 뭐 간단하게만 좀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용산이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흐름이 있습니까? 혹시 누가 아십니까? 우리 강 변호사님 아세요?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몰라요? 갈등설 그런 건 없다? 네. 우리 혹시 그러니까 검찰과 용산의 갈등이라기보단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라인 중에서 원래 거의 다 지금 대부분 친윤인데 예. 좀 더 들여다보면 친윤 안에서도 좀 더 한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까운 쪽과 윤석열 대통령이 더 가까운 쪽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더 가까운 쪽 인사들과 용산의 갈등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좀 있다. 예. 그러나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 수사 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난 것이 아닌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 토론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수완박 시즌2라고 하고 예.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와 부패 이렇게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을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6개월 안에 전부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예. 지금 그게 이제 토론의 기소청으로 취지였었거든요. 바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법안들이 들어가고 뭐 개정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경제와 부패 이 부분에 대북 송금 의혹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이 지금 그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옛날부터였는데 6개월이라는 이 시기를 맞추면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토론회를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어떠한 방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을 뺏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 검찰이 일단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좀 짧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예. 검수완박 말씀을 하시니까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검수완박이요. 민주당의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았던 사안이에요. 근데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히려 검수완박에 동조하는 여론이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나 현 정부가 그렇게 검수완박 여론 이런 걸로 민주당의 여론이 별로 안 좋고 공천으로 인해서 여론이 안 좋을 때 조금만이라도 잘했다면 조금만이라도 공정한 모습을 보였다면 예. 검수완박의 국민 지지는요 굉장히 안 좋고 그것은 민주당의 부메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뭐 기소청 설치를 비롯해서 그 수사권을 이제 뺏는 이제 수사권을 없애는 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떤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네.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쪽 여론이 더 높은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운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이제 원로급의 정치인들도 이렇게 아마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요즘 유달리 이렇게 윤 대통령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좀 나를 세우는 그런 비판을 놓고 있는데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부인 권양숙 여사를 이제 두둔했던 그것과 빗대어서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분명한데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자기 여자를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느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거는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권양숙 여사의 부친의 자익 이력 경력을 갖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뭐 내가 다 알고 결혼했다. 그렇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내를 버려야겠느냐? 아마 이게 또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느낌을 좀 줍니다. 홍 시장님은 굉장히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내를 지키는 거는 당연한 상남자의 도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홍 시장의 메시지를 보면 그냥 얼핏 보면 대통령을 편을 드는 것 같지만 하나씩 곱씹어 뜯어보면 돌려서 대통령에 대한 아주 못된 비난처럼 비춰진 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게 비난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어떤 정황도 없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했다는 게 일단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시장은 아예 규정을 짓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범법자인 걸 이제 일단 전제하고 저 얘기를 전제를 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벌써 한 번, 두 번 이런 모든 일들을 국민들 앞에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 편을 든다고 하는 얘기들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코너 궁지로 몰아세우는 것 아닙니까? 저 지금- 말이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세우는 말이었군요. 아니 국민의힘도 예. 그렇고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는
여기는 정상적인 인사 상황에 따른 인사였고 예. 2월 달에 하지 못했던 인사를 총선 이후 그 정상적인 범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적인 설명이잖아요. 박성재 장관의 공식적인 멘트죠. 이 얘기는 그런 공식적인 내용을 다 뒤엎어서 내 여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비치는 것 아닙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자기 여자를 지킨다는 표현 자체도 이거를 요즘 젊은 세대가 받아들였을 때 참 얼마나 성의지 감수성의 문제로 홍준표 시장의 인식을 예. 바라볼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드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무엇일까? 예. 결국은 언론 뉴스에 소비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얽혀지는 이런 정치 뉴스에 나오는 거 말고 홍준표 시장에게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당의 원로로서 하셔야 되는 역할과 말씀에 대한 수준이 있는데 정말 참 보기 어려운 메시지여서 좀 강하게 비판해 드립니다. 김병민 우리 최고위원의 해석을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라고 안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예, 우리 김병민 아니, 최고위원. 저도 뭐 그런 실수까지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실수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홍준표 시장 자체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준 발언입니다. 야, 이 말이 홍준표 시장에 대한 자, 보세요. 이제 완전히 치환이 되는군요. 자, 보세요. 자신의 아내를 지키는 것이 상남자의 최소한의 도리라고요? 그거는 공직자가 아닐 때 얘기겠죠. 그러면 공직자, 그것도 고위공직자, 절대 권력을 가진 최고의 공직자의 도리는 뭔가요? 아내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가와 국민의 귀감이 되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를 지켜내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여자의 아내로만 사셔야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부인의 남편으로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신 겁니다. 저런 인식으로 어떻게 공직을 수행합니까? 하루빨리 물러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비판의 어떤 시각은 좀 다르지만 이제 홍 시장이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두 분이 좀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해석들을 하셔가지고 저기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두 분도 다 동의하세요? 예, 우리 저는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역시 잘 들여다보셨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보고 다 두둔했다고 하는데 저는 두둔한 걸로 저도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발언도 하나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하면서 부득이하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지만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선택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또 공격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홍준표 시장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꼬고 비난하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번 것도 검찰 인사에 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건 특검법을 거부한 것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것도 한 여자, 자기 여자를 지키려고 한 것 아니냐. 그게 뭐 상남자의 도리지라고 두 가지 다 두둔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아까 김병민 최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에 대한 거부도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예. 이번에 검찰 인사 역시 그 수사를 좀 제대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바꾼 것이고 이걸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홍준표 시장이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기 위해서 말한 것인가? 저는 자기 여자 하나 보호, 요번에 만약에 이 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역시 김건희 여사도 보호하는 걸 보니 5천만 국민도 잘 보호해 주겠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반대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 김건희 여사 하나 보호하겠다고 5천만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딱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이걸 읽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도록 전 유도하는 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화자가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라는 부분은 듣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청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몫이라 그건 다 주관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홍 시장 데려다 모셔놓고 홍 시장님 이 뜻으로 말한 겁니까? 라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지 진정한 이제 의미, 뜻,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대화를 못 하니까 그러면 홍 시장은 이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도를 갖고 이렇게 대통령을 보호하는 척, 대통령을 두둔하는 척하면서 대통령에게 오히려 불리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는 얘기를 의도를 갖고 했다. 또 이렇게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분이 다 비슷하군요. 네. 지금 홍 시장의 이 SNS 글은 대통령을 두둔한다고 전혀 볼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자기 정치를 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와이드에서 이 이야기를 갖고 지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한 번씩만 발언 기회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홍 시장이 이게 지금 오해받는군요. 원했던 일이다. 방송에서 본인의 이름이 한 번 더 나가고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대구에서 지자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치로 지금 올라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의견을 내는 것이 조금 강한 어조로 그리고 언론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발언들을 하면서 예.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발언들을 오히려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깎아먹는 발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홍 시장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아마 이제 본인이 왜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 조금 더 부연하는 글을 SNS에 좀 다시 올리지 않을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분이 다 별로 좋은 의도를 갖고 대통령을 두둔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해석은 주관적인 영역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좀 쓴소리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도 또 대통령의 부인도 뭐 국민의 한 사람 아니겠느냐,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번 인사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좀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말도 그렇게 뭐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홍 시장 말이 더 기분 나쁜가요? 유승민 의원 말이 더 기분 나쁜가요?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는 늘상 해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예, 이분 뭐 이런 걸 항상 얘기하셨던 원론적인 분이니까. 얘기이기 예. 때문에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거나 아니면 국민께 또 다른 오해를 가져오게 되는 측면들은 없는 거죠. 근데 홍준표 시장은 명확하게 국민들이 보기에 많은 분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규정을 져버렸으니까 이거는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는 거 오히려 아닙니까? 거꾸로.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하는 거는 원래 비판하던 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홍 시장이 비판하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뭐 혹시 누가 더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말씀이 저는 그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제도다. 물론 자연인이 그 자리를 가지만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보다는 제도의 성격을 70% 이상은 훨씬 더 중하게 느껴야 되는 자리다. 예. 그런 사람만이 공직에 자격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제도를 지키려는 의무감 그런 게 없이 예. 사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본인이 과거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지금 보면요. 부인이라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충성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공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보니까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 그렇게도 2016년에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익스프레스를 타네요라고 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안 좋을 얘기이긴 한데 T가 뭐의 약자입니까? 뭐 대충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T익스프레스의 T는 뭐의 약자입니까? 약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그 뭐라고 하죠? 그 발음? 청룡열차 그걸 이렇게 T 익스프레스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 이해하시는 저희는 거예요? 예, 그냥 탄핵의 T인 거죠? 맞아요? 2016년이라고 표기했던 예. 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많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예.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야당의 책무이기도 예. 합니다. 근데 단순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과거에 있었던 헌정사 유일한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지고 분열되면서 그 상황을 정치로 극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거쳤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못된 지점들에 대한 비판과 이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 또 거기서 정치적 해법 모색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할 텐데 너무 정치인의 말과 행동들이 가볍게 조롱 섞인 듯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특히 이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되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예. 과정 속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언급해야 될 예.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뭐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T 익스프레스 뭐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T가 이제 탄핵을 그냥 우리 발음으로 할 때 T로 시작하니까 그거를 의미한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야당이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뭐 네. 이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탄핵 얘기도 계속 꺼내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근데 진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진심 어린 우려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오히려 보여요. 또요? 홍 시장과 거꾸로 반대네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7, 80점을 줄 수 있다고 그랬단 예. 말이에요. 그때는 좀 호평을 했죠. 그렇죠. 예. 기존의 비판적인 태도를 뭐 견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대통령과 좀 다시 한번 잘해볼 어떤 여지가 있으면 잘해보고 싶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티익스프레스를 운운하면서 2016년까지 거명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걱정되니까 하는 걸 거예요. 저걸로 대통령과 또 각이 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뭐 그냥 뭐 제가 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진짜 걱정해서 한 얘기다. 이거 홍 시장과는 또 반대로 해석이 되네요. 아무래도 이준석 예. 대표가 본인이 만들었던 당대표로서 만들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걱정, 진정성이 있다. 본인이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뭐 나중에는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을 쓰면서 본인이 이제 내쳐졌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당시에는 이준석 본인이 당대표로서 전체적인 그 대선 지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힘들게 결국엔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러한 본인이 이제 떠나 있는 상황에서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뭐 나름대로 이해는 되지만 여기에 대해 그런데 이제 표현의 문제, 뭐 예. T-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조금 과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말을 해도 사실은 쓴소리는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약간 비아냥하는 형태의 단어를 사용을 예. 했을 때는 그것이 조금 더 거부감이 오히려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이제 검찰 인사나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이 세 분의 코멘트가 다 나왔는데 동시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 말이 그러면 대통령한테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 말이 그나마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어떤 메시지도 저는 다 위로가, 쓸까? 위로가 되지는 예.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미 190석이 넘는 야당, 그 세석밖에 되지 않지만 개혁신당도 야당의 강한 드라이브에 함께 공세를 펼쳐나가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의석의 힘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정쟁 성격을 이겨내기는 쉽지가 않죠. 예. 대통령실이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정말 국민의 민심을 사기 위한 노력으로 예. 많은 국민의 여론이 총선에서의 결과는 있지만 대통령실이 변하고 있구나. 예. 남은 3년 동안 이 정부에 힘을 좀 실어줘야겠다는 국민의 따뜻한 민심이 모일 때만이 위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기에 지금 부족한 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정어린 비판들도 하고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잘 귀담아 듣는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총선이 이후에 뭐 대통령의 얼굴 표정이나 뭐 등등을 봤을 때 굉장히 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얼굴 표정을 보고 여러 공식 석상이라든지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대통령은 또 덤덤하게 이 총선 결과를 이제 가슴에 안고 전국을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는 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조국 혁신당 대표랑 이제 좀 만났습니다. 뭐 당연히 봉축 법요식 현장에서 만났는데 대통령이 뭐 인사들 한 분 한 분 다 인사하는데 얼굴 표정이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렇죠? 글쎄요, 뭐 대통령의 표정이 안 좋길 바라면 또 안 되지만 예. 대통령께서 지금 혹시 지금 표정이 그래도 덤덤하신 게 뭐 그 국무회의 총선 직후에 있었던 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나 아니면 그 5월 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이나 그때 말하신 것처럼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국정 운영은 전혀 틀린 게 없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예.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시지 못할 그 약간의 그 간극이 있다. 홍보가 좀 잘 안 됐다. 이런 마인드 때문에 나는 국민들이 알아주실 때까지 내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고 계속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덤덤해. 이런 표정이시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이번 총선의 민심의 이 심판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나는 이거에 민심의 그 판단을 받아들였으니 좀 변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제 좀 변하겠다는 모습으로 표정이 좋으신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지금까지 뭐 검찰 인사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기조부를 변하겠다는 언급을 전혀 안 하시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직 국민들께서 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고 국민의힘을 총선에서 심판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정 어린 반성이나 깨달음이 없으신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저 모습을 보면 오히려 긴장한 사람은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 같아요. 얼굴이 좀 굳은 표정이고 반면에 이제 대통령은 뭐 덤덤한 표정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또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은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를 만났을 때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네. 또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네, 저 자리는 대통령과 조국 예. 대표가 5년 만에 만나는 자리거든요. 단둘이 만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 2019년 7월에 그때 검찰총장 임명장을 예. 청와대에서 그 수여식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도 같이 있었고 이후에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이후에는 차담도 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서는 어쨌든 오늘 여러 사람 중에서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 것은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영수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두 분이 만나지는 못한 상황인데 향후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이제 영수회담을 넘어서 다른 당대표를 만날 것인가,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그리고 조국 대표라든지 만날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향후에는 좀 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이제 원내 교섭 단체는 아니니까 뭐 이재명 대표처럼 1대1로 만나기는 어렵고 아마 이제 각 이제 소수 정당들 대표를 이제 다 한꺼번에 볼 수는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야 당 대표들 다 모인 자리에서 같이 볼 가능성은 좀 있겠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대통령실, 청와대 그리고 야당 대표 회동들을 그래도 정례적으로 했을 때는 소수 정당까지 다 해서 함께 모였던 것 아닙니까? 예, 여야 다. 네, 다 같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겠죠.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뜨겁게 격돌했고 예. 가장 사이가 껄끄러울 것처럼 비춰졌던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서 장시간 영수회담으로 긴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관계겠죠. 저 자리 이제 봉축 법요식처럼 종교 행사 등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연처럼 비춰지는 인사들이 만나서 서로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예. 인사를 90도로 했네 안 했네 이런 논란들이 뉴스에 예. 있었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뭐 굉장히 저 장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열린 자세들은 함께 다 배치가 돼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2019년에 두 분이 만난 거 이렇게 같이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2019년과 언제 오늘 이제 두 분이 만난 모습이 대비되는데 성치훈 부회장님 저걸 보면은 어제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라고 하는 정치권에서 흔하디 흔한 지금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좀 뭐가 좀 뭐 실제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죠. 옆에 계신 우리 김상일 부대변인이 예.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저 반대편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두 분이. 뭐 김상일 평론가님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 우리 당에 계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저쪽 당에 가 계시는 분 사례도 정말 많이 봤고 예. 사이가 좋았던 분들도 갈라졌다가 그리고 지금 글쎄요 뭐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우리 당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봤고 예. 제가 있는 동안 참 분명히 이렇게 서로 사태질하면서 싸웠던 사이인데 예. 갑자기 옆에서 같이 누군가를 또 같이 공격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두 분도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야당 정치인들을 조국 예. 대표를 뭐 따로 만나기가 불편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은 다양합니다. 다 야당 정치인들 좀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이 최근 비대위원과의 그 식사 자리에서 그걸 건의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 과거 문재인 대통령 엄청 비판했었는데 막상 만나보고 한번 대면해 보니 좀 기분이 달라지더라.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래도 아무리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지만 결국 국가 전체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야당 정치인들도 만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말씀 충고합니다. 왠지 저는 뭐 저런 모습 보면은 굳이 정치권에 뭐하러 몸을 두고 있을까? 참 저는 예. 아니 근데 제가 뭐 저를 예로 들었는데 저 아니, 같은 예를 든 건 사람은 아니야. 이게 옆에 두 분이 동지적 관계로 앉아 있는데 뭐 다음에 모르잖아요. 두 분이 이렇게 네. 또 적대적 관계로 앉아 있을 저 수도 같은 있고. 사람은 뭐 적절한 예의는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권력은 변심할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빨리 정치권 그거는- 나오세요. 거기 뭐하러 있어요? 그거는 권력일 때 얘기고 저는 권력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전혀 그럴 일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정치인 부의장님 곤혹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정치 꿋꿋하게 잘하셔서 좋은 정치인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른바 총선에 대한 공갈을 놓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여러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총선 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뭐랄까 책임을 명기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 얘기도 좀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좀 들어보고요. 조정훈 또 이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 얘기도 같이 듣겠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주어를 당으로 해서 당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또 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인물 책임론을 피하면 총선 패인 진단이 불분명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님은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총선 백서를 당을 주어로 만들고 인물로 주어로 만든다는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패배 원인에 대해서 대충 덮고 넘어가자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총선 백서는 말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무엇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었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겠다. 다음 총선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역사 교과서 같은 것일 텐데 그럼 총선 패배의 요인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서에 넣어야 될까 아니면 넣지 말아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전혜 위원장님은 총선 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를 잘못 이끌어서 참패의 길로 갔다 이렇게 명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당대표도 사퇴한 분을 굳이 그렇게까지 다시 모욕 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이미 저 총선 백서 TF에서 만들어져 있는 평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 문항이 나온 지 한 2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객관식으로 1점에서 한 10점 정도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 문항 자체가 그 주어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2조 심판을 했는데 이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0점에서 뭐 10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 문항들이 공개가 되었을 때 이 문항 자체가 어떠한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아니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있어서 주어를 어떤 개인이 아니라 당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백서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점수를 매기는 형태의 그게 수집이 되면은 그 이후에 당사자들을 만나서 필요하다면 뭐 대통령실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평가들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평가 항목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을 주어로 해서 이 총선에 대한 참패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대선에서의 승리 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지지율이 낮았던 부분들 그리고 당에서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가 들어오면서 어떤 반등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작이 한동훈 위원장인 것이죠. 지금 총선 백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장의 의견과 지금의 평가 항목들로 그대로 백서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책임론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전의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어를 한동훈 위원장으로 집어넣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했던 이른바 총선 전략 2조 심판론이 효과적이었느냐? 네. 1점부터 10점까지 척도해서 몇 점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이조 심판론이라는 건 저는 좀 잘못되었었던 그러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원톱 그런데 체제.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것은 그 주어가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조 심판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니까 그거는 반대한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평가 항목이 객관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되어 있다면 제가 거기에 주관식으로 한동훈은 지우고 뒤에 이조 심판론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 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고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를 한동훈을 X치고 네. 그냥 당이 이런 전략을 쓴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네, 그 부분에 10점까지 대해서 다 줄 수 지금 있다? 한동훈 알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원톱 체제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마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식의 이런 총선 백서 기술은 반대한다 이런 뜻이군요. 네. 예, 김병민 직접 선거를 뛰셨잖아요. 네. 격전지에서 뛰셨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험지에서. 또 방금 얘기했던 설문조사도 음. 구글 폼에 들어가면 객관식 설문조사도 있지만 주관식 설문조사가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너무 솔직하게 길게 잔뜩 적어놨는데 어느 지역에 출마했냐, 나이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 서울 40대니까 제가 쓴 건지 다 알겠더라고요. 익명이 보장된다는데 익명이 보장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에 예. 솔직하게 못 쓴 사람들도 많겠다 생각하는데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고마움이 참 많죠. 우리 작년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나타났던 서울 6석. 이때부터 국민의힘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치 안 하겠다는 사람을 당시 다 기억하겠습니다마는 원외위원장, 국회의원 다 모여서 총회에서 언제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해서 써야 되냐 등등 해서 모셔다가 한동훈 위원장으로 정말 총선 한번 해볼 수 있는 기대감을 예. 잔뜩 부풀어 올렸는데 3월에서 4월을 지나는 과정 속에 워낙이나 어려웠던 선거 국면 때문에 예. 국민의힘 전체가 어려워졌죠. 모든 정치는 공과 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과에 집중해서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총선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리가 될 건데요. 누군가 총선이 끝나고 나면 특정 정치인들을 몰아내듯이 하는 과정들은 결코 적합하지 않거든요. 대통령 선거 만약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던 김혜경 씨의 법카 사건, 대장동 사건으로 완전히 대통령 선거 졌다 이렇게 백석 기록해 놓으면 더 이상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관련돼서 너무 정치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는 부분들은 우리 당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그 총선 백서 주간 또는 이제 객관적인 설문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궁금한데 혹시 그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현 정부 네. 또는 이제 대통령실의 총선 기간 동안 어떤 실책이라든지 실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설문 조항이 있어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메가시티가 선거 전략으로 적합했는가도 예, 예. 있고요. 또 정권 심판론이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에 대한 평가들이 다 있는데 뭐 대통령의 대파 논란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대통령실 관련된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런 거죠. 선거를 치르고 봤을 때 100가지 중에 한 가지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 전체판을 흔들었던 가장 중심적인 주기가 무엇인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는지에 따라 내용들은 좀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민주당 분한테 국민의힘 총선 패배 백서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뭐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백서는요, 그 만드는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거를 하나하나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문제는 뭐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개선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짚는 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모습이 오히려 훨씬 큰 문제다. 그러면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한 거 저 몇 개 적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었겠느냐라는 것도 물어봐야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거 말고 했어도요. 백약이 무효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를 물어보더라도 아 이런 거는 다음에 좀 고쳐야지 도움이 되겠다. 예. 되지만 저게 도움이 되는 게 10%라면 더 근본적인 문제 90%에 해당하는 부분도 결론부에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미래에 도움이 되고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의힘 수도권에 이제 출마했다가 낙선하신 제 옆에 계신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있습니다. 천목회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회원이시기도 하고 또 이재영 이제 당협위원장이 아마 간사하시죠. 예. 예. 이런 야당의 쓴소리는 별로 달갑지 않죠. 천목회에서도 이 얘기는 다 나왔을 테니까. 아니, 어제 연사로 설주환 변호사가 예, 예. 와서 같이 함께 대담을 나눴습니다. 민주당이 오래 몸을 담았고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는 제3지대의 정치를 예, 예. 표방하면서 나갔는데 바깥에서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거든요. 예.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시간이 된다면 30초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예. 조국 혁신당에 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어요. 왜냐면 조국 혁신당이 나왔던 순간이 총선에서 판을 한번 바꿨던 굉장히 중대한 계기가 됐는데 예.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갖고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인식은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강성 정치인들로 규정을 짓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꽤 많이 찍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이른바 싫어하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조국 혁신당을 찍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예. 이 인식의 괴리가 꽤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거칠 때만이 앞으로 정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맞춰갈 수 있을지는 아는데 그런 최소한의 대화의 노력들이 예. 갖지 않다 보면 계속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죠. 예.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도 등장을 했는데 이게 왜 잊혀지기 싫어서인가요? 아니면 전당대회 진짜 나오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여러 해석들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치훈 부의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밥도 먹고 도서관에도 나타나고 뭐 그래요. 예. 활동을 좀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재개한 건 아니죠. 뭐 자연인으로서 이제 자연스러운 뭐 당연히 도서관 가서 책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또 뭐 원희룡 전 장관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당직자들하고 밥도 먹고 뭐 그게 하나도 하등 이상할 건 없는데 왜 그거를 자꾸만 정치적 행위로 사람들은 이해를 할까, 받아들일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전당대회 나오시려고 잊혀지기 싫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 시작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자맹을 하다가 하신 행보가 비대위원들 만나고 당직자들 만찬하고 예. 이 정도 행보는 당연히 직전 선거에서 총선을 이끌었던 그 수장으로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만나는 건 도의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무슨 뭐 정치적 행보를 다시 재개했다라든지 차기 전당대회를 두고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아 지금 보수의 정치의 중심이 한동훈이구나라는 인식을 지지자들이 하나씩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 다른 그 뭐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시장님인데 또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예. 사실상 그 직전 선거를 패배로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자맥을 선택한 사람을 계속해서 수면 위로 끌어냈거든요. 그러면서 보수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내준 사람이 오히려 홍준표 시장과 같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냥 행보가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지지자들로 하여금 해석하게 되고 정치권에서 그걸 분석하게 되고 중심에 올라선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퇴한 그 날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0%였는데 지금 하루에 1%씩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한 7월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7월 정도 되면 그때 딱 한 100% 완성되거든요. 저는 점점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 판을 만들어준 거는 홍준표 시장이 1등 공신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나올 가능성은 몇 프로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래 0이었는데 30-40% 이제 세모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30-40% 충분히 정도는 고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단계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성 부위원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30-40%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명분은 없습니다. 직전 선거의 패장이 나오는 건 명분이 없어요. 사실 2022년 대선에서 졌던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대표 선거 나온다고 했을 때 명분 없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지지자들의 강력한 뒷받침이거든요. 그때랑 상황이 똑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런 행보 하나하나가 이제 전당대회에 나오기 위한 몸풀기로 봐도 된다. 틀리지 않다. 뭐 그렇게 그런 해석 저는 그렇게 보고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싶고요. 우리 강 변호사님.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성 부의장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40~40%보다 더 돼요? 나올 네, 가능성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나오지 않을까라고 100%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100%까지는 세상에 100%라는 건 없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당대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당 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물론 지금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룰을 개정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당 내에서 당 지지층에서는 48%라는 거의 예. 과반에 육박하는 숫자거든요. 2위인 원희룡 전 장관에 비해서도 13%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예.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 전당대회에 있어서 룰을 개정을 한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은 당심 100%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었을 때 당 대표로 되었을 때는 당심 70% 민심 30%였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올 때 당심 100%를 개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금 아까 이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있어서 민심이 몇 %가 들어갈지 지금 예.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 일단 현재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8%를 1등이긴 하지만 지금 오차범위 내인 거예요. 2%포인트 차로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도 그 2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룰을 변경을 한다고 해도 7대3 이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도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 나오든 간에 지금 당장 나와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뒷모습 사진 하나로 언론에서 크게 회자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자발적인 팬카페가 일주일에 한 10,000명씩 지금 예. 회원수가 늘어나는 부분들 이게 한동훈의 팬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가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한 6만 명 좀 넘는 수준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출마를 하든 안 하든 한동훈의 팬덤이 계속적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어필을 하려면 이런 팬덤을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당에 있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세간에서는 굉장히 머리도 좋고 비상하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판단력을 굉장히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다. 소년급제한 천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런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본인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는 민감한 시점 다 알 거 아니에요, 알죠. 그렇죠?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는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노출됐다. 그렇다고 봐야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머리 좋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연출을 해 가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그냥 계속 50대 50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50대 50으로 가고 있는 게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민이 되게 많겠죠.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3년이면요. 정치 세월로는요. 정치 달력으로 따지면 한 30년 되는 세월이에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길게 남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금 동정론에 의해서 본인이 뜨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동정론보다 책임론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으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예. 지금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책임론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안 나오셔도 안 잊혀집니다. 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수호신이 있어요. 홍신이라는. 홍준표, 신평.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국민 상식에 맞는 인내심 있는 지금 너무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다음 당대표는요. 누가 와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쉬셔도 제가 볼 때는 1년 내에 저 지도부가
순항할까요? 예. 네, 다시 기회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우리 김상일 부대변인의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병민 최고위원이 하면 그래, 뭐 기기 쫑긋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를 레드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걱정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원끼리 하든 뭐 거기다가 국민 여론을 섞든 뭐 무조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 거라는 뭐 전망이 지배적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당 대표가 될 경우에 지금 당정 이 선거 패배 이후에 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당정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3살짜리 애들 빼놓고는 다 알아버렸어요, 국민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두 사람이 다시 극적으로 화해할 거냐? 아니면 삐그덕거리면서 남은 3년을 계속 갈 거냐? 여건이. 이걸 이제 걱정하는 보수층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굉장히 험한 얘기를 하거나 예.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했던 것 같은 굉장히 갈등을 막 보여주는 듯한 정치적 행동을 한 걸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스타일상 만약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마 지금 김상일 대변인께서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 것은 상황이 너무 어렵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여기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된다면 거기서 갖고 있는 기대감이 충족시켜지지 못했을 때 차기 대권 가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보수층에서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고 급속도로 팬덤이 형성되는가? 위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감 때문에. 총선 참패 이후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영 전체가 공멸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릇이 있어야 나중에 지선이든 대선이든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그릇이 다 깨져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다시 나와서 좀 보수를 결집시키고 지금 중도층들이 급속도로 떠나가고 있는데 젊은 세대 중도층들한테까지도 뭔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당선될 것 같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번 비상대책위원장 나오는 게 독배인 줄 알면서 본인 국회의원 불출마한다고 희생을 키워드로 나왔던 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희생적 마음으로 결단할 가능성들이 일부 살아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뭐 이른바 윤한 갈등 이런 거는 겉으로 국민 앞에 보여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시는군요. 그거를 정부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가는 방법이 아니라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찍었던 중도층들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좋아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가면서 실망하면서 돌아왔던 사람들까지 다 모여진 그런 표심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용광로 표심이 만들어진다. 보수층에. 근데 그런 내용들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어떻게 국민의힘의 비전으로 녹여낼 수 있는가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깊은 고심이 되겠죠. 뭐 다시 갈등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난 1차 윤한 갈등 사태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90도 폴더 인사하는 모습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죠? 저도 이제는 그럴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90도 인사 안 할 것 같죠?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민주당 얘기를 조금이라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 추미애 국회의장 가능성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 얘기도 좀 있어서 뭐 두 얘기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좀 시간은 많지 않아서 한 분씩 짧게 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끝에 우리 성치훈 부의장님, 그 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하는 거죠? 대표께서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지금 본인께서 뭐 묻고 다니신다면서 나 연임하면 어떠냐? 주변에 계속 묻고 다니시다는 설이 있던데 맞아요? 주변에서 제안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도 주변에 되묻는 다른 분들에게 의견을 또 구하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그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연임론이 좀 불거지는 것이고 연임론은 사실 그 걱정했던 아니면 우려했던 유일한 포인트가 너무 계속하는 것 아니냐. 연임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 대표 중에 역대 연임한 적이 있느냐.
역대 연임에 도전했던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예. 당대표를 하셨던 정세균 대표가 2010년에 연임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 분위기가 매우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 총선 패배 이후 아주 당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예.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그래도 분위기를 쇠신시켰던 당대표로서 인정을 예. 받았거든요. 근데 연임 도전에 대한 부담, 연임 도전에 대한 비판 때문에 당시 2010년 10월 3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3등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연임이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구나라는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일한 우려 포인트가 딱 연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당을 너무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 예. 이거였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다른 게 그때는 정세균 대표랑 견줄 만한 후보들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럴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연임론을 점점 가능성을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 추대하려고 이제 뭐 이른바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강성 지칭이 하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쏙 달가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알려져 예.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조정식 의원한테 좀 마음이 있었다가 추미애 의원이 너무 치고 나오니까 조정식 의원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예. 정성호 의원을 좀 전략적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아까 얘기한 그 팬카페 있잖아요. 예. 재명인의 마을. 거기에 좀 약간 정성호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올렸대요. 예. 당대표께서. 그랬더니 재명인의 마을에서 오히려 반발을 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장님한테 반발을 네, 해요. 이장님한테 마을 반발을 사람들이. 한 거죠. 예. 예, 그건 우리 뜻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눌렸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상 오늘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그 재명이 마을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